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은빛 인사입니다. 참 오늘은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방송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부족한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인연으로 늘 변치 않는 응원과 지지 그리고 격려를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장르인데요. 수필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수필이라면 문득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피천득? 인연? 신변 잡기 글? 또 뭐가 있죠? 일상생활 중의 생각들로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글. 예, 그렇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는 한 명 한 명이 이미 다 수필가인 셈인 거지요. 소설이라는 게 꾸며서 쓰는 글, 즉 픽션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수필이야말로 가장 사람 냄새나는 정직한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한 유명한 수필문학지 편집 주관이셨던 분께서 글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분 글을 읽어보아야 한다 라고 자신있게 주위 분들에게 추천할 정도라고 하니 더욱 이분 수필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작가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작가인 현석 김병규 선생님은 청마 유치안과 동인지 활동도 함께 했음은 물론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한 대학에서 법대 학장 및 대학원장을 하시고 또한 신문사 논설위원 등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라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김병규의 어둠의 유혹 중에서 수필 몇 편을 골라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못났으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딸린 사람들에게 문득문득 죄스럽게 여겨지는 수가 있다. 남들은 억척스러울 만큼 잘 사는데 쪼그라진 집에서 공색스레 떼국이 질질 흐르는 방구석에 처박혀 그래도 산답시고 텔레비전을 켜면 화면에 비치는 약간 멋진 집을 보면서 무심코 조잘거리는 우리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딸의 말에 평소에는 큰소리 텅텅 치다가도 이때만은 지지리도 못난 나 자신을 직시하는 것이다. 나만큼이나 가난하게 사는 제2화백은 아이들에게 말한단다. 가난은 죄는 아니고 좀 불편한 거다. 변명치고는 그의 그림만큼이나 훌륭하다고 감탄한다. 나는 이 말을 그에게서 2번이나 들었다. 그러니 이건 그의 철학처럼 돼 있는 셈이다. 그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느냐 하고 자기 자신에겐 내가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느냐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대꾸가 재미있다.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느냐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느냐라는 말은 쉽게 끌어낼 수 없는 것이다. 기상천외한 논리라고 재탄 삼탄한다. 단순히 묘한 논리의 전개를 벗어나지 못한 나를 크게 위로해 주는 것이어서 난 이 말을 듣고 위안을 받았다.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느냐. 그러니까 상대의 잘남의 한계성을 나타내듯이 내가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느냐도 이 편의 못남의 한계를 밝혀주어서 적이 자위하는 신산이 되었으니 말이다. 구차스런 생명일지언정 끊지 않고 이어가야 하는 이론의 근거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내 딴엔 고마운 논리라고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송도로 가서 저녁이나 먹자고 합의했다. 아무리 못 산다 치더라도 배를 졸라매고서야 될 노릇인가.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큰 소리치며 제법 호탕한 척했다.
사내 진미는 아닐지라도 배를 채워놓아야 가난의 있으라임과 불편도 덜 느낄 것이라는 심정은 내심 같은 것이었다. 우린 송도의 무슨 관이란 곳에서 맥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 우리라고 알코올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무엇이 개운하지 않았다. 못남이 자꾸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이왕이면 한 바퀴 휙 돌아보자고 화백이 제안했다. 송도를 떠나 해운대, 만덕터널, 구포로 드라이브하기로 했다. 택시를 타고 달리면서 제법 의기가 투합하여 마구 짓거렸다. 처음엔 화백이 제가 잘났으면 의 논리를 발명했었지만 이젠 나도 제법 이론이 서는 것이었다. 우린 웃으면서 거의 합창하듯이 되뇌었다. 부자, 제가 얼마나 잘났겠는가? 겨우 자가용이지. 그러면 우리라고 죽어 지낼 게 뭐 있냐? 우리가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느냐? 택시라도 타야지. 우린 귀염을 토했다. 그런 동안 마음은 유쾌했다. 누굴 지적해서 욕하는 것도 아니요. 신세 타령이 그래도 긍정적인데 어찌 탓할 수 있을 것인가. 만덕고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볼만했다. 한꺼번에 떨어진 뭇별들의 고향처럼 황홀했다. 길가 코스모스가 어두운 달빛에도 희고 붉은 꽃을 보여주었다. 그게 아름다웠다. 낙동강 두기의 솟은 반달이 산깃을 밭고랑을 지나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튼 즐거웠다. 그러나 헤어져 오면서 나는 즐거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떨떠름한 기분이 다시 들었다. 내가 못났으면 하는 말이 신통력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았다. 화백이 건하하여 잘난 체하면 자기 글렀지 뭐 라고 한 말이 뇌리를 스쳤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당연한 논리 귀결로서 지지리도 못난 나란 틀린 말이 돼야 할 것이로되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아무래도 강변이요 억지라 싶어져서 내키지 않는 심정이었다. 지질이 못남은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이튿날이었다. 나는 집 뒤편 녹슨 안테나 및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란 잡초를 보았다. 여인질기와 잎에 흰꽃을 달고 있었다. 흙 한 줌 없는 곳에서 자라도 꽃은 피워야 했던 가난한 운명이 자꾸 캥겼다. 불현듯 운명을 모르는 풀꽃이 맑음이란 릴케의 식구가 떠올랐다. 가난하게 핀 여인꽃이긴 하나 맑음에 있어서는 여느 꽃 못지 않았다. 목숨이란 돈시 슬픈 걸까? 추석이 지난 어느 하루 콧잔등에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모기 한 마리가 보였다. 따끔했다. 놓치고 말았다. 여름에도 물리지 않았는데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놈은 몇 시간 지나서 테이블 위 바로 내 앞에 태연히 앉아있다. 야무지게 생긴 놈이었다. 나는 무심코 덮쳤다. 탁자 위 유리에 엷은 핏빛이 남아있다. 손바닥으로 닦아버렸다. 아, 그건 내 피다. 언제 또 물렸는지 그 부위가 불그스레하고 간지럽다. 그러다 나는 아차 싶었다. 그 딱 벌어진 몸집을 일순간에 쓰러지게 한 것이 죄스러웠다. 아마 그놈은 월동 준비를 하느라 공격했을 것이다. 종족 보존의 사명감이 한 방에 끝장난 것이다. 이상야릇한 감정이었다.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그 뒤 며칠이 지났다. 이젠 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어왔다. 잠시 오수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놈이 얼굴에 앉아 회방을 놓는 것이다. 낮잠을 설쳤다. 수삼일 이런 판이었다. 그러다가 막판엔 오른손을 날려 파리를 잡았다. 그런데 그것도 캥기는 것이었다. 놈도 아마 그때 설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명이 부과되었을 것이다. 그걸 뭉개버렸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하필이면 그런 시기에 두 놈이 나타났을까. 그것도 전후에서 말이다. 그러나 둘 다 비운에 갔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심히 괴로웠다. 파리 한 마리와 모기 한 마리를 처치하여 그 생명을 잃게 한 것이 괴로웠다. 이런 일은 일찍이 나에게 없었다. 참아야 할 노릇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안쓰러운 느낌을 막을 수가 없다.
적어도 여름에는 모르지만 가을도 깊어가는데 관대하게 대접해야 할 것이었다. 우연히도 일어난 이 일은 나에게 적지 않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렇다고 내가 휴머니스트거나 사상가란 것은 물론 아니다. 그 깨달음이 나에겐 늦게 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아주 얄팍한 터전 위에서였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람바레네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생각난다. 그는 나무 잎사귀 하나도 함부로 뜯지 않았다. 들꽃도 꺾지 않았고 벌레도 밟지 않았다. 여름밤 램프 밑에서 일할 때 벌레들이 날아와 램프에 날개 같아서 책상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곤 숫째 창문을 닫아버렸다고 한다. 인간 의식의 가장 직접적인 사실이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에 주어진 살려고 하는 생물이다 라는 것이라면 벌레나 초목에게도 그것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그들에게 의식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들에게 그런 인식을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생명체는 자율적이라고 한다. 어떤 생물도 DNA 작용에 의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한 자신을 복제한 자손을 남길 수 있다. 이래야 종족이 보존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진화도 중요하다. 진화의 과정에서 DNA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그것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진화의 과정에서 변이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안정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결함도 적지 않다. 공룡도 절멸했다. 그러나 거꾸로 결함이 많기 때문에 되레 생물은 진화할 것이다. 좀 비약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완성되고 안정된 인격자는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대로 결함이 많고 불안정한 사람이 창조성이 풍부한 것인지도 모른다. DNA 발견에 의하여 중요한 것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아메바든 곰팡이든 모든 것이 동질이라는 것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산천조목실 개성불의 사상과 상통한 것이다. 산천초목의 모든 것이 번뇌에서 해탈하여 부처가 된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황당무계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말에는 새삼스레 인간의 생명이 자연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사의 순환을 되풀이한다. 생명이 있는 개체로서는 죽지만 종으로서는 순환을 되풀이하여 생존을 계속한다. 장자는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천지가 위탁한 형체이다. 라고 하고 생은 천지 위화라 하였는데 위화란 조화된 것이라는 뜻이다. 생명은 천지의 조화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청마는 벌레들도 저렇게 울고 살찐데 목숨이란 본시 저렇듯 슬프다고 마련된 것이리까? 라고 했다. 새삼 생명에 대한 폭넓은 개념을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을 다짐해 본다. 어둠의 유혹. 평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놀람으로 비치는 수가 있다. 이리하여 인간은 눈을 뜨게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수년 전의 겨울날이다. 나는 망연히 서산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산이 캄캄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동시에 사방이 어두워오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겨울의 석양이란 그렇게 쇠잔한 것이며 일몰과 더불어 그 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들이닥치는 어둠의 장막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 경이로운 일로 새삼 비친 것이었다. 그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때의 느낌은 평생 처음 당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리하여 여태껏 잊혀지지 않고 있다. 다음 순간 우수수 삭풍이 일고 겨울철의 비애가 벼랑간 엄습해옴을 자각했다.
인간은 본래 나그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도 그때였다. 비정한 바람이 나의 무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지난 봄 경주에서 부산으로 밤에 돌아오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밤의 드라이브였다. 처음엔 그저 따분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느낀 것이 있었다. 경주의 고족들을 천년 묵은 침묵과 어둠 속에 잠자게 한 채 승용차는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다. 들이 있고 산이 있고 더러는 빛도 있었지만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차츰 눈에 익숙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둠은 가만히 있다가도 문득문득 동그맣거나 뾰족한 작은 산이 위협하듯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지나가곤 했다. 한편 큰 산들은 큰 덩어리가 되어 어둠을 멀찌감치 지키고 서 있었다. 그렇게 묵묵히 지키고 서 있어야 작은 덩어리 어둠이 지탱하는 것 같았다.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게 안정일는지 모른다. 그러는 사이에 작은 것들은 연이어 치달아와 금세 사라지곤 했다. 나는 이런 변화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어둠은 본디 삼키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어둠의 포용력은 무한대인 까닭이다. 그것이 팔을 벌리면서 삼라만상이 그 속에 들어가 고요해진다. 그리하여 공간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다. 그때 공간은 태고적인 침묵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이런 뜻에서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파스칼의 말은 어쩌면 그가 어둠을 직시하고 탄식한 말이 아닐까. 어둠만큼 큰 광장도 없으리라. 들판도 물론 산도 이 광장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광장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요 거기에서 인간은 안절부절 못할 것이다. 따라서 광장 공포증은 그 원형적인 것이 어둠이 아닐까. 기실 어둠 속에 도사리는 공포에 우리는 얼마나 떠는 것인지 모른다. 우연히 프랑스 말의 어둠, 테네브르이라는 낱말을 생각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무서운 뜻이 되는 테레블이란 말이 연상된다. 함께 붙여서 테레블, 테네브르, 무서운 어둠이라 중얼거려 본다. 다른 말이 또 생각난다. 휘네브르란 말이다. 장례의, 슬픈의 뜻이 있는 말이다. 테네브르, 휘네브르. 이렇게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오싹해진다. 이러한 낱말들의 발음이 비슷한 것이 어쩐지 나에겐 우연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차창에서 보는 어둠의 작은 덩어리들은 자꾸 접근하곤 곧 사라져갔다. 그것들이 처음엔 무서워 보였다. 영락없이 그랬다. 그런데 꼭 그렇게 여길 것은 아니라 생각하게 되었다. 시커먼 물체가 쏜살같이 닥쳐올 때는 무조건 무서울 수밖에 없었지만 조그만 산들이 지키며 지탱하고 있는 어둠의 덩어리들은 퍽 애교가 있었다. 그것들은 경쾌하기까지 했다. 차체가 움직임에 따라 덩어리도 덩달아 움직였다. 그것들은 휙휙 소리를 지르듯이 지나갔다. 어둠의 율동. 이처럼 움직이는 어둠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는 어둠을 생각해본다. 전자에 비하여 후자는 더욱 무서우리라는 선입견이 성립할 수 있으리라.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말끔히 씻어주는 추억이 있다. 해남, 대형사로 들어가는 길에 제법 높은 산들이 서 있었다. 마침 그때는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다. 달이 비친 산이 왜 그렇게 새까만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칠흑이었다. 보름달과 칠흑. 산의 대조는 아름다웠다. 왜 밝은 빛이 거기에서만은 교교하지 않았을까? 별도 구름도 없었는데 그 전경이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탄식이 새나올 것 같았다. 산과 골짜기에 깔린 암흑은 어둠이라기보다는 숫제 검은 옥 같았다. 그 속에 담긴 고요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하고 마음이 끌렸다. 거기에 안기는 안도감이 나를 유혹했다. 달빛은 아름다웠고 산속은 더욱 암흑이 짙었다. 암흑은 빛나고 있었다. 매혹적이었다.
그것은 무덤 속의 검은 정막일지도 모른다. 그건 그리 엉뚱한 생각이 아닐 것이다. 분명히 어둠은 무거운 것이리라. 그러나 어둠의 무게만큼 인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어둠에 깔려 사람은 대래 태연히 잠을 자지 않는가. 이는 어둠의 은총이리라. 잠을 이루게 하는 마력을 어둠이 가지고 있다. 백주와 같은 광명이 수면을 방해한다면 얼마나 큰 고문일까. 잠속에 찾아오는 휴식에서 사람은 걸어온 무거운 발자취를 조용히 회상하며 눈을 감을 것이다. 어둠의 사상, 어둠의 중량감, 이런 것이 자꾸 캥기어 차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젠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둠의 덩어리가 무섭지 않았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보다 큰 어둠의 덩어리는 더욱 겁나지 않았다. 그것은 어둠의 공간을 말없이 지배하고 보호하고 있었다. 어둠의 덩어리 아래에 듬성듬성 외톨이집이 있었다. 거기에 반딧불 같은 불이 켜져 있었다. 어둠의 공포와 무게를 불로써 지우고 있었다. 차내에서는 불을 켜지 않았다. 불이 켜지면 적어도 차내에서만은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이든 아쉬운 것이다. 불을 켜면 사념도 밖으로 달아날 것이었다. 어둠은 더럽고 흉한 것도 감춰주고 서럽고 슬픈 가슴도 조용히 어루만져 줄 것이다. 어둠을 응시하고 어둠을 지키고 있는 것은 어둠에 짓눌려 보고 싶은 유혹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어둠은 공포라기보다는 유혹이리라. 나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차창 밖에서 미끄러져가는 어둠이 내 망막에도 느껴졌다. 그것은 부드럽고 쾌적한 것이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선생님을 잘 나타낸다고 보여지는 꼿꼿한 선비정신, 세상 만물을 대하는 외경심과 생명정신, 그리고 사물에 대한 디테일한 감수성이 잘 나타난 세 편을 선정해서 낭독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혹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소개해드린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가 관련 에피소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김병규 선생님께서는 자존심도 강하시고 학문과 글 쓰는 일만 고집하셔서 그런지 돈과는 크게 인연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따님께서 회고하시기를 김병규 선생님은 돈이 너무 없으셔서 일요일이면 주례를 그리 보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주례사가 다 하나같이 금과 옥조 같은 수필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주례를 보러 가면 주례 선생님께 밥도 안 준 적도 허다해서 쫄쫄 굶고 오신 날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에는 주례사 때 꼈었던 흰 장갑만 가득했다더군요. 이상 은빛 신사였습니다.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